우리 아들이 보냈지? 돈을 더 줄 테니 제발 살려다오. 폭설이 휘날리는 산속에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문의 남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 대신 노인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한 남자가 삽자루로 노인의 뒷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노인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됐어. 이제 가자.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천재 꼬마아이가 있었다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자분들이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따뜻한 사연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설악산 깊은 골짜기 위쪽 절벽이었습니다. 굵은 눈발이 세차게 몰아치는 가운데 10살 소년 이재호는 차가운 바위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두꺼운 외투를 입은 재호의 작은 몸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재호는 원래 이 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뒤로 석 달째 이 깊은 산속 폐광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고아원에서는 재호를 문제아 취급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질문이 많고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결국 재호는 스스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산속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낮에는 폐광 안에 숨어 지내고 밤에는 산짐승들의 움직임을 피해 이동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마을까지 내려가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고 때로는 등산객들이 두고 간 음식을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지만 재호는 살아남는 법을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밤길을 걷다가 이 바위에 올라 잠시 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 갑자기 차량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깊은 산속까지 차가 들어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사륜구동 차량이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SUV 2대가 눈길을 헤치며 올라왔습니다. 차체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타이어 자국이 깊게 패이며 지나간 흔적을 남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덩치 큰 사내 셋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색깔의 검은 파카를 입고 있었고 움직임이 군인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그들은 뒷좌석 문을 열고 한 사람을 질질 끌어냈습니다. 재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끌려 나온 사람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반짝이는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재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요한 설산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재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른 사내가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팀 목표 지점 도착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진행하라는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재호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싶었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구조를 기다리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곧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사내들이 차 트렁크에서 삽 2자루를 꺼냈거든요. 새 것처럼 깨끗한 삽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사용한 듯 손잡이가 달아있는 삽이었습니다. 재호는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바위 밑으로 천천히 기어 들어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차량 번호판도 눈여겨봤습니다. 앞차는 서울 34호 7621, 뒷차는 서울 89로 3354. 재호는 숫자를 외우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서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깊어서 한참을 파내야 했습니다. 하얀 김이 그들의 입에서 거칠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땀을 흘리며 삽질을 하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익숙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을 치우니 땅이 드러났고 그들은 다시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땅에 부딪힐 때마다 쩡그랑 하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덩이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라는 걸. 손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재호에게는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숨어 지내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도 고아원으로 다시 보내질 게 뻔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저항했습니다. 2명의 사내가 양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노인은 있는 힘껏 몸부림쳤습니다. 제발, 너네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돈을 더 줄 수도 있어. 제발.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노인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그만 순순히 따라 주십시오.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한 사내가 삽자루로 노인의 뒷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노인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노인의 몸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재호는 비명을 참느라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들킬까봐 숨을 최대한 얕게 쉬었습니다. 사내들은 의식이 희미한 노인을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삽으로 눈과 흙을 퍼올려 덮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흙덩이가 노인의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생매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 묻고 있는 겁니다. 재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의 키와 체격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가장 키 큰 사람은 190cm쯤, 중간 사람은 175cm쯤, 나머지 한 명은 18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번 지점 작업 완료했습니다. 지금 복귀합니다. 무전기로 보고하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눈사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산 너머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사내들이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호의 외투에 붙어 있던 안전용 반사 테이프가 차량 불빛에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한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호가 숨어 있는 바위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 뭐야? 사내가 손전등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바위 뒤쪽 경사면으로 굴렀습니다. 눈 속으로 파고들며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짐승이겠지. 빨리 철수하자. 다행히 사내들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재호는 눈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눈을 털어내고 방금 전 그 끔찍한 장면이 벌어졌던 곳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구덩이가 있던 자리는 이미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정확히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팠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손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옷감이었습니다. 재호는 더 급하게 눈을 치웠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창백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재호는 노인의 코와 입 주변의 흙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재호는 자신이 항상 끌고 다니던 썰매를 가져왔습니다. 나무 판자로 만든 간이 썰매였습니다. 산에서 주운 물건들을 운반할 때 쓰던 거였습니다. 노인을 조심스럽게 썰매에 옮겨 실었습니다. 생각보다 노인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재호가 그동안 산에서 단련되어 힘이 센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줬습니다. 재호는 안에 입고 있던 얇은 스웨터만 남았습니다. 추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은 지금 당장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비상용으로 챙겨두었던 구급 담요를 꺼냈습니다. 은박지처럼 생긴 얇은 담요였습니다. 등산객이 버린 걸 주워둔 거였습니다. 그걸로 노인을 한 번 더 감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재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까요? 하지만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노인을 죽이려 한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면 다시 그들이 찾아올 겁니다.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는 곳으로 가기로요. 폐광갱도 입구, 그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의 은신처로요. 썰매줄을 어깨에 걸치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깊어서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썰매를 끌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재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어떤 어른보다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재호의 발자국은 금세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폐광갱도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재호는 쉬지 않고 썰매를 끌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는 뒤로 밀릴 뻔해서 나무 막대기로 버티며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내리막에서는 썰매가 너무 빨리 미끄러지지 않도록 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폐광 입구가 보였습니다. 낡은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입구는 눈에 거의 묻혀 있었습니다. 재호는 평소에 이곳을 찾기 쉽도록 소나무 가지로 표시를 해두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표시마저 눈에 덮여 희미했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재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길을 확인했습니다. 썰매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재호는 재빨리 주변의 소나무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리고 썰매 자국 위에 솔잎을 뿌렸습니다. 눈도 손으로 쓸어서 골고루 덮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흔적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금방 더 지워질 겁니다.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재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건전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껴 써야 했습니다. 희미한 불빛을 비추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갱도 내부는 축축했습니다.
벽에서 물이 스며나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재호는 이미 이곳에 익숙했습니다. 3달 동안 여기서 지냈으니까요. 안쪽 구석에 재호가 만들어둔 공간이 있었습니다. 주워온 판자로 바닥을 깔아놨고 낡은 담요 몇 장을 쌓아뒀습니다. 양초와 성냥도 비닐봉지에 싸서 보관해뒀습니다. 캔 음식 몇 개와 생수병도 있었습니다. 재호가 조금씩 모아둔 거였습니다. 재호는 먼저 바닥의 물기를 닦았습니다. 마른 헝겊으로 여러 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조심스럽게 썰매에서 내려 바닥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여러 겹 깔고 그 위에 눕혔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재호는 구석에 숨겨뒀던 손난로를 꺼냈습니다. 등산용품 가게 쓰레기통에서 주운 일회용 손난로였습니다. 아직 쓸만한 게 3개 남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손난로를 흔들어 따뜻하게 만든 다음 회장의 겨드랑이와 배 아래에 조심스럽게 넣어줬습니다. 체온을 빨리 올리려면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데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양초 하나를 켜서 세웠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갱도 안을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재호는 회장의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조용히 세어봤습니다. 맥박이 느리긴 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을 살펴봤습니다.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호는 생수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을 조금 손에 묻혀서 회장의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혹시 깨어나면 물을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껐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색견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재빨리 입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철문 틈 사이로 밖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사내들이 다시 돌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이쪽으로 발자국이 있었는데 눈에 덮였네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걔가 냄새를 맡을 거야. 계속 수색해. 재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입구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까 뿌려둔 솔잎이 바람에 일부 날아갔습니다. 재호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눈을 더 끌어모았습니다. 입구 쪽에 눈을 수북이 쌓았습니다. 마치 그냥 눈더미처럼 보이게요. 그리고 근처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입구를 더 가렸습니다. 숲속 어디에나 있을 법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철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살짝만 닫았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컥컥 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갱도 안에 울렸습니다. 재호는 급히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가래를 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주변에 있던 빈 깡통을 재빨리 가져왔습니다. 회장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깡통을 입 아래에 받쳤습니다. 회장이 가래를 뱉어냈습니다. 끈적한 가래에 흙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맨손으로 회장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위생장갑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토닥토닥 리듬을 맞춰 두드리자 회장의 기침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숨소리도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는 다 찾아봤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혹시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 좀 더 아래쪽을 수색하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재호는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요. 갱도 안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재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스웨터마저 벗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덮어줬습니다. 재호는 앉은 티셔츠 한 장만 남았습니다. 추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재호는 구석에 쌓아뒀던 비닐천을 꺼내 자신의 몸에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돌이 차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져서 양초 하나가 꺼졌습니다. 재호는 성냥을 아껴야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부싯돌이 거의 닳아서 불이 잘 안 붙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불씨를 살렸습니다. 회장이 무의식 중에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뭔가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따뜻한 물수건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물을 데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회장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재호의 손도 차가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다시 맥박을 재봤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밖에는 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갔다간 둘 다 위험합니다. 재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아원에 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친구가 밤에 열이 나서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호가 밤새 그 친구를 돌봐줬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물을 먹여주고 계속 곁에 있어줬습니다. 아침이 되자 친구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 기억이 재호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재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글씨를 썼습니다. 외부 기척 2회, 수색대 지나감, 바람 틈 보강 완료, 체온 유지 중, 고립 생존 10시간째. 이렇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모든 걸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재호는 마지막 남은 단백질 바를 꺼냈습니다. 초콜릿 맛이 나는 에너지 바였습니다.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입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은 조각을 입안에 넣어줬습니다. 침으로 녹여서 삼킬 수 있게요. 자기 몫은 먹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배고픔에 익숙했습니다. 하루 이틀 굶는 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지금 영양이 필요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희미하게 밖이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다시 입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얀 서랍만 고요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색대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다시 회장에게 돌아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입술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잠들 순 없었습니다. 계속 깨어 있으면서 회장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갱도 안에는 다시 정막만 흘렀습니다. 양초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그 말이 노인에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재호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을까요?
어쨌든 재호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노인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낼 겁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갱도 입구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재호는 벽에 기댄 채 졸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눈을 뜨며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재호는 재빨리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손을 대면 놀랄 것 같아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장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축축한 벽, 어두운 갱도, 그리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어린아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재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폐광갱도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회장은 재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아픈 게 분명했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다치셨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재호의 말을 듣고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겁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 눈 속에 묻힌 것,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진호가 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따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을 축이고 나서 다시 재호를 봤습니다. 넌 누구냐? 날 구해준 건 너냐?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호라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르신을 눈 속에 묻는 걸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기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냐? 하루쯤 됐어요. 지금 아침입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자들이 다시 올 거다. 날 찾을 거야. 벌써 왔다 갔어요. 수색대가 어젯밤에 여기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하지만 못 찾았어요. 제가 흔적을 지웠거든요.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재호를 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재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요를 다시 회장에게 덮어줬습니다. 회장은 몸을 움직이다가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찾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혹시 무기라도 꺼내는 건 아닐까 하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꺼낸 건 작은 USB였습니다. 검은색 방수 케이스에 쌓인 USB였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회장은 그걸 꼭 쥐고 있다가 재호를 봤습니다. 이걸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무슨 증거요? 내 아들 진호가, 아니, 장진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야. 비자금, 횡령, 배임. 모든 게 다 여기 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재호에게 건네려다가 힘이 빠져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재호가 얼른 주워서 손에 쥐었습니다. USB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케이스에 사용 흔적이 많았습니다. 자주 꺼내서 확인했던 것 같았습니다. 키홀더 고리 부분도 달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물건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 그걸 가지고 있으면 넌 위험해질 거다. 하지만 이걸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진호는 계속 나쁜 짓을 할 거야. 재호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어르신도 지킬게요. 대신 어르신도 살아야 해요. 꼭요. 회장은 재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더 많았고 움직임이 조직적이었습니다. 무전기 소리도 여러 곳에서 들렸습니다. 재호는 입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수색대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사람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일렬로 늘어서서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 다시 한번 정밀 수색합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합니다. 재호는 회장에게 돌아왔습니다. 움직여야 해요.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난 걸을 수가 없어. 제가 썰매로 모실게요.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는 재빨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물과 양초, 담요를 작은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썰매의 끈을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썰매 바퀴 부분에 헝겊을 감았습니다.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퀴가 돌 때 나는 소리가 의외로 컸거든요. 회장을 조심스럽게 썰매에 옮겼습니다. 담요를 여러 겹 덮고 외투도 다시 덮어줬습니다. 회장의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됐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회장이 물었습니다. 산 아래쪽에 폐산장이 있어요. 거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흔적이 금방 지워져요. 거기로 가겠습니다. 재호는 이미 머릿속으로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능선으로 가면 눈에 띄니까 사면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면 발자국이 금방 지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갱도 안을 정리했습니다. 사용했던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양초 흔적도 눈으로 덮었습니다. 누가 봐도 빈 공간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썰매를 끌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밖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수색대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나갔습니다. 눈이 내린 덕분에 발자국이 쉽게 지워질 겁니다. 재호는 썰매 끈을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재호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이런 고생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재호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이 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디가 위험한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흔적이 더 빨리 지워질 테니까요. 재호는 썰매를 끌고 조용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젠 숨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재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재호는 그렇게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회장의 목숨을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요. 멀리서 수색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폐산장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2시간을 걸어서 폐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나무 건물이 반쯤 눈에 묻혀 있었습니다.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과 바람을 피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재호는 썰매를 끌고 조심스럽게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낡아서 삐걱거렸지만 열렸습니다.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밖보다는 따뜻했습니다. 회장을 안으로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재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이었습니다. 가슴팔에 백민수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백순경은 다가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놀랐겠네요. 저는 구조대에서 나온 백순경입니다. 실종자 수색 중이었어요. 백순경은 회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다치셨나 보네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재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순경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말과 눈빛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백순경은 배낭에서 물병과 비상식량을 꺼냈습니다. 여기 물이랑 먹을 거 있어요. 드세요. 재호에게 건네는 동작이 지나치게 천천히였습니다. 마치 계산된 것처럼요. 재호는 받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순경이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은 재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자, 진호 쪽이다. 재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백순경이 서 있던 자리 근처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피운 것 같았습니다. 구조 활동 중에 담배를 피울까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백순경의 신발을 봤습니다. 경찰 제식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등산화였습니다. 제복은 경찰인데 신발은 등산화라니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백순경이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본능적으로 회장을 뒤로 물렸습니다. 썰매를 회장과 백순경 사이에 두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백순경이 씩 웃었습니다. 이젠 친절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꼬마야, 넌 보지 말았어야 할 걸 봤어.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백순경의 손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재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출구는 백순경 뒤에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장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방한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백순경의 손목을 단번에 붙잡았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백순경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방한복의 남자가 백순경의 팔을 꺾었습니다. 백순경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백순경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봤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회장도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봤습니다. 태코구나.
그 남자는 윤태코 회장의 오랜 비서였습니다. 태코는 무릎을 꿇고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태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태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길? 회장님 실종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수색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코는 바닥에 쓰러진 백순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사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차량 흔적을 따라왔더니 이 산까지 오게 됐습니다. 태코는 백순경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경찰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보안업체 직원증이었습니다. 역시 가짜 경찰이었군요. 태코가 신분증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엔 태산보안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호가 기억하기로 성무그룹 계열사 중 하나였습니다. 장진호 부회장이 고용한 사람입니다. 태코가 이를 갈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런 짓까지 한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태코를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회장이 태코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태코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태코가 재호를 봤습니다. 너 회장님을 구한 거니?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코는 재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대단한 아이구나. 고맙다. 그 순간 재호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요. 재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회장님이 주셨어요. 증거라고 하셨어요. 태코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태코가 말했습니다.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 더 이상 진호가 나쁜 짓을 못하게. 태코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낡은 산장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조가 불안정해서 언제 무너질지 몰랐습니다. 여긴 위험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태코는 산장 안에 있던 낡은 장비들을 살폈습니다. 쓸만한 목재와 밧줄을 찾아냈습니다. 간이 지팡이와 버팀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백순경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눈을 덮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태코가 창밖을 봤습니다. 눈보라를 이용합시다. 흔적이 빨리 지워질 겁니다. 회장의 상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태코는 자신의 방한복 안쪽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전문 등산용이었습니다. 회장의 몸에 붙여줬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은 태코와 재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두 사람. 한 명은 오랜 충복이고 한 명은 처음 만난 아이였습니다. 회장은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코가 썰매 앞쪽을 잡고 재호가 뒤쪽을 잡았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산장을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깨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쫓기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목적지로요. 태코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재호는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장은 썰매에 누워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 회장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세 사람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얀 눈이 그들의 흔적을 빠르게 지워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건 텅 빈 산장과 묶여있는 가짜 경찰뿐이었습니다. 3시간을 더 걸어서 다른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산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폐산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아까 그곳보다 상태가 나았습니다. 지붕도 온전했고 벽에 구멍도 없었습니다. 태코가 먼저 들어가 안을 확인했습니다. 쥐 한 마리가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태코의 말에 제오가 썰매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둡고 추웠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창문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오는 가지고 온 천 조각으로 창문 틈을 막았습니다. 태코는 무거운 나무 괴짝을 밀어서 출입구를 반쯤 가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여다봐도 안이 잘 보이지 않게요. 회장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고열이십니다. 태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오는 남은 물병을 꺼냈습니다. 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을 덜어내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목덜미에 댔습니다. 회장이 신음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이 닿자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제오는 물수건을 이마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벅지 안쪽에 댔습니다.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식혀야 열이 빨리 내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코는 회장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상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코트와 셔츠를 벗기자 어깨 부분에 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삽으로 맞은 자리였습니다. 이미 굼기 직전입니다. 태코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오는 자신의 작은 배낭을 뒤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소독약 한 병이 있었습니다. 등산객이 버린 구급상자에서 주운 거였습니다. 제오는 소독약을 천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회장이 아파서 신음했지만 잠에서 깨진 않았습니다. 태코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손놀림이 거칠지 않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오는 진통제도 꺼냈습니다. 알약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에 녹여서 회장의 입에 조금씩 떨어뜨렸습니다. 회장이 본능적으로 삼켰습니다. 모든 처치가 끝나고 태코는 회장 곁에 앉았습니다.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태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을 회장 곁에서 보냈습니다. 비서이자 경호원이자 때론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회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오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2사람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난 그냥 살고 싶었는데. 제오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을 떠날 때도 산속에 숨어 살 때도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큰일에 휘말렸습니다. 태코가 제오를 봤습니다. 제오야. 태코가 처음으로 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어른들도 못할 일을 해냈어. 제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했어요. 그냥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태코는 제오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제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냐고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았어요. 태코는 재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재호는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이제 태코가 있고 회장님도 곁에 계십니다. 회장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진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괴로워 보였습니다. 태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키우면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태코도 그런 회장을 보고 평생 모시기로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변했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욕심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면서요. 그리고 아들 진호도 변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진호는 아버지와 달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태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재호는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눈을 주워다가 냄비에 넣고 양초 불로 녹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물이 필요했습니다. 태코는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오래된 휴대용 라디오에 건전지를 끼웠습니다. 혹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을지 몰라서요. 태코가 주파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어떤 주파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이 깊어서 전파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네요. 태코가 실망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껐습니다. 재호는 말없이 물을 끓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다시 헛소리를 했습니다. 진호야, 돈이 뭐가 중요하니? 가족이 중요한 거야. 재호와 태코는 서로를 봤습니다. 회장이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고 그 욕심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재호는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세상에 알리면 재호도 표적이 될 겁니다. 태코가 재호를 봤습니다. 두려우니? 재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서워요. 이거 세상에 나가면 전 표적이 될 테니까요. 그래도 할 거니?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태코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한다. 재호도 태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회장님 지킬게요. 끝까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울 동료가 생겼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다시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산장 벽이 바람에 흔들려 삐걱거렸습니다. 재호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더는 숨어만 있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서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태코는 회장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회장의 이마를 만져보며 열을 확인했습니다. 열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장 안에는 양초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움직이겠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태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눈보라는 거세게 몰아쳤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산장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침이지만 그래도 맞서야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코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회장과 재호가 자는 동안 태코는 밖으로 나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겨우 전화가 터졌습니다. 태코에게는 오랜 인맥이 있었습니다. 회장 비서로 일하며 쌓아온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 한 대와 옷 좀 준비해 주세요.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묻지 않았습니다. 태코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2시간 후 산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태코가 돌아왔을 때 재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있었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좀 나아지셨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태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서울로 가야 해요. 서울요? 재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세상에 알리려면 법무법인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성무그룹과 관련 없는 독립 로펌입니다. 재호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2시간 후 산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일반 차량이었고 창문에는 선팅이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태코의 지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말없이 후드티와 마스크가 든 가방을 건넸습니다. 태코는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호는 후드를 입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모자까지 눌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을 차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담요로 덮어주고 안전띠를 채웠습니다. 재호는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태코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숨어 지내던 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호는 내내 USB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태코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CCTV에 찍힐까 봐요. 강남 한복판 법무법인 EM 파트너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코는 건물 정면이 아닌 뒤편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넣었습니다. 여긴 CCTV가 없는 구역입니다. 제가 미리 부탁해뒀어요. 태코의 치밀함에 재호는 감탄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호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코가 재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이미 더 어려운 일을 해냈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EM 파트너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코 씨, 오셨군요.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선, 성무그룹 내부 고발 사건을 여러 건 맡았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문서 파일, 이메일,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돈이 불법으로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정거래 명세였습니다. 허위 계약서, 조작된 회계장부, 뇌물수수 내역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재생하자 눈 속에서 회장이 매장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정 변호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벌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에요. 변호사는 즉시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USB에 백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검찰 특수부와 언론사 편집국에 동시에 보내겠습니다.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변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송바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재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해냈습니다. 증거가 세상에 나간 겁니다. 바로 그 시각 성무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진호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진호는 임시회장 취임을 선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며 억지로 치는 박수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회사 소개 영상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 구덩이를 파는 사내들, 그리고 매장되는 회장의 모습,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회장을 처리하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장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장진호가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비자금 내역이 하나하나 화면에 떴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후드를 벗은 재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살아계십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진호 부회장은 친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수십 개의 렌즈가 재호를 향했습니다. 제가 직접 회장님을 눈 속에서 파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립니다. 재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숨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장진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진호, 살인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장진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장진호는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끌려갔습니다. 재호는 단상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재호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숨기지 않는 사람으로 처음 세상에 섰습니다. 장진호의 체포 소식은 당일 저녁 모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재벌 2세, 친부 살해 시도, 소년 증인의 용기 같은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재호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재호를 소년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터넷에는 재호를 응원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회장은 서울국립병원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저체온증, 폐렴, 뇌진탕, 복합외상, 진단명이 길게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 긴장했던 몸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코가 따뜻한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회장님이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장현이었습니다. 장세윤 회장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권을 놓고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장현이는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재호를 보더니 무시하듯 지나쳤습니다. 병원장 어디 계십니까? 장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곧 병원장이 나왔습니다. 장현이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오빠 장세윤은 현재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건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입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진단서에는 중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사결정 능력 상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라는 서류도 함께 있었습니다. 태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장님은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해서 판단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의 소견이 이렇습니다. 장현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단 회장님의 결정권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장현이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허가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했는지 놀라웠습니다. 병원장은 어쩔 수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장현이가 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료진 일부는 고개를 저었지만 윗선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뇌압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악화될 이유가 없는데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재호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실에는 교대 간병인이 배치됐습니다. 밤 10시 새로운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재호는 복도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한쪽 귀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재호는 벌떡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간병인이 링거백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링거 주입구에 뭔가 넣으려는 참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간병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재빨리 감추려 했습니다. 꼬마가 뭘 안다고. 간병인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간병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간병인이 재호를 밀쳤습니다. 재호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간병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링거 거치대가 넘어졌습니다. 링거 백이 바닥에 떨어져 터졌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 자식, 간병인이 재호의 머리를 쳤습니다. 재호는 아팠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가방이 엎질러지며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개봉 주사기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도 떨어졌습니다.
수첩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금 3천만 원, 완료 시 7천만 원. 바로 그때 태코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겁니다. 태코는 단번에 간병인을 제압했습니다. 간병인의 손목을 뒤로 꺾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태코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간병인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주사기와 수첩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의 얼굴도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간병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호는 즉시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성무그룹 회장 암살 시도 현장. 지금 국립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올렸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조회수가 수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회장을 끝까지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태코는 병원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보안 책임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영상 사본을 받았습니다. 간병인이 링거에 주사기를 꽂으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0분 후 병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SNS를 본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왔습니다. 소년 증인을 보호하라. 권력의 폭력을 막아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취재진도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병원 건물을 비췄습니다. 재호는 병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코가 재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야. 재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정면으로 싸우는 존재가 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야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지만 장현희 구속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간병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장현희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단순 음모론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태코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 비서로 일하며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오랜 지인 중 한 명이 외부 조사관이었습니다. 태코는 그를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내부에 제보자가 필요합니다. 태코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료진 중 양심적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간 병원을 오가며 관찰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현희가 서류를 제출할 때 고개를 저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코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태코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현희가 병원장과 미리 짜고 한 겁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걸 봤어요. 진단서 날짜를 조작하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태코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내주시면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조사관은 병원 CCTV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의무기록 시스템 접속 이력도 분석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진단서 생성 시각이 실제 회장 진료 시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는 회장을 진찰하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현희는 살인미수와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언론이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또 다른 권력의 얼굴, 재벌가의 민낯 같은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호는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장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법원에서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임시 후견인으로 이재호를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후견인이라니.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보여준 행동들이 법정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USB 제출, 생명구조, 암살 시도 고발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재호는 법원 통지서를 손에 쥐고 복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태코가 재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이미 하고 있어. 회장님이 믿는 건 너야.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재호에게 닿았습니다. 재호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나셨어요. 회장은 힘겹게 손을 들어 재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재호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코는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호가 병실에 들어서자 회장이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재호야, 이리 와봐.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재호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고맙다. 네가 없었다면 난 괜찮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회장은 재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넌 내 가족이다. 그 말에 재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재호에게는 처음 주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내 생명을 구했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니?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코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회장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내기로 약속한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은퇴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곧 답이 나왔습니다. 회장이 설악산 아래 땅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 눈 덮인 절벽 근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요.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설계는 단순했습니다. 나무와 유리로 만든 아늑한 건물이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호도 설계에 의견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수 있는 작은 공간도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회장은 재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곳곳에 작은 독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석 달 후 성모 숲속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은 소박했습니다. 마을 주민 몇 명과 언론사 기자들만 왔습니다. 재호가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책도 읽고 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곳이요. 첫날 찾아온 아이들은 겨우 5명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뭘 하고 싶어? 아이들은 책장을 구경했습니다. 과학책, 동화책, 위인전.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이들에게 실험 도구를 보여줬습니다. 현미경, 비커, 자석, 렌즈. 직접 만져보고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물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까? 재호는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해보게 했습니다. 물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얼음은 왜 물에 뜨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아이들이 점점 눈을 반짝였습니다. 재호가 했던 생존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관찰하고 시도하고 배우는 것. 회장은 도서관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하고 부르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코는 본사 보안 책임자 일과 도서관 관리를 함께 맡았습니다. 아침엔 회사에서 일하고 오후엔 도서관으로 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무서운데 착한 아저씨로 통했습니다. 재호는 회사 고문 자격으로도 일했습니다. 경영 전략이 아닌 조직 윤리와 공익 감시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주 3일은 회사,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처음 5명이던 아이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회장은 작은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눈 속에서 건진 진실이었습니다. 재호와의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절벽 아래 묻혔던 순간, 눈을 떴을 때 본 소년의 얼굴, 함께 생존했던 나날들,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기억하니? 회장이 가끔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둘은 함께 기억을 맞춰가며 글을 완성했습니다. 책은 출간됐고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내려놓은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전국에서 독자들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데리고 왔고 어떤 이는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긴 눈길을 걸어왔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런 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언론은 이곳을 진실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조용히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저녁엔 회장, 태코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마을 축제가 열렸을 때도 셋은 함께 참여했습니다. 떡볶이를 사 먹고 윷놀이를 하고 소박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재호가 나섰습니다. 산길을 훤히 아는 재호가 금방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 부모는 재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호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엔 길 잃은 아이였으니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도서관 주변에 눈이 쌓였습니다. 재호는 난방을 점검하고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길에 모래를 뿌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고아였던 소녀는 이제 작은 마을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호의 이름은 더 이상
혼자였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현재였고 희망이 있는 미래였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작은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개관 1주년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처음보다 줄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재호는 도서관 뒤편 따뜻한 목재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코가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회장의 손짓을 받습니다. 회장이 태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코는 아이들에게 잠깐만 하고 말하고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두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표면에 펜으로 이재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코, 재호를 불러주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태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호를 찾으러 갔습니다.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장과 태코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앉아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서류 봉투를 재호에게 건넸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인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였습니다. 재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부장세윤이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자 이재호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재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서류를 더듬었습니다. 눈길이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입양승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재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재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재호, 넌 이제 내 아들이다. 회장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재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애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 되길 바라는 거란다.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이에요. 가족이. 재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재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건. 재호는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치 긴 겨울을 지나 봄을 확인하는 아이처럼 단 한 번의 숨으로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태코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오래 이 둘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재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회장은 재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태코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재호야. 태코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재호는 태코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코 아저씨도 저희 가족이죠? 재호가 물었습니다. 태코는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가족이지. 다른 형태의 가족이야. 셋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나무판에 손으로 정성스럽게 글씨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살아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간판 제막식은 소박했습니다. 마을 주민 몇 명과 도서관을 자주 찾는 아이들만 왔습니다. 재호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진 건 아니지요. 재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셋은 함께 도서관 앞 언덕에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언덕 아래로 절벽이 보였습니다. 1년 전 회장이 묻혔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풀이 돋아나고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때 죽음이 깃들었던 그 땅에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라는 호칭이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재호의 입에서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태코가 말했습니다. 우린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앞으로도. 셋은 아무 말 없이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절벽 아래 피어난 들꽃들, 도서관의 따뜻한 불빛,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의 연기. 회장이 재호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태코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다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의 실루엣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한 덩어리처럼 붙어 있는 그림자였습니다. 더 이상 셋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 산속을 헤매던 그 추운 겨울밤, 만약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회장을 구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재호는 그날 선택했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이 다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셋은 서로를 구하며 가족이 됐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조용한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하루가 늘 평안하길 응원합니다. 세월의 노래였습니다.